안녕하세요, 케우자입니다. 시청하시는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커피 한 잔 사주시는 겁니다. 네, 캐나다 주택시장 거래 열기 재점화. 네, 심상치 않은 기사가 나왔네요. 주택 매매 전년 대비 2년 만에 첫 상승, 집값도 1년 만에 증가, 전년비 3.2%가 올랐다고 합니다. 자, 캐나다 주택시장 열기가 회복세를 타고 갈수록 재점화하고 있다. 자, 전국 주택 매매가 2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고요. 평균 가격은 1년 만에 오르는 등 열기가 되살아나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캐나다 부동산 협회가 최근 발표한 5월 전국 주택 매매 동향소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주거용 거래량은 54,241건으로 작년 대비 1.4%가 증가했고요. 전월 대비로는 무려 5.1%가 증가한 4220건을 기록했다. 자, 이러한 증가세는 집값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를 긴 시간 관망해온 매수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수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캐나다가 작년 이후로 보여온 거래 부진과 가격 침체에서 급격히 전환되었음을 시사한다. 집값이 이제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금리가 계속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금리가 오르는 대로 계속 떨어지니까 그걸 계속 기다려 오다가 저번 달에 금리가 이제 동결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전부터 이제는 정말 집을 사야지.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을 하면서量과 가격이 오르는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또 금리를 좀 올렸어요, 그죠? 그러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게 지금 거래가 2월, 3월, 4월, 5월 지금 4개월 연속 지금 증가한 거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시장에 어떤 큰 변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의 가장 큰 주택시장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시장이 약 70%에서 매물 거래가 증가했다. 자, 거래량이 큰 폭으로 상승한 지역은 메트로 밴쿠버를 포함해서 광역 토론토, 몬트리올, 캐나다, 에드먼튼, 오타와 등이 포함한다. 사실상 이거는 다인데요. 이 지역 외에는 다른 지역은 이제 밴쿠버에서 가장 큰 주택 시장인 사실상 밴쿠버 지역, 토론토, 몬트리올, 캘거리, 에드먼튼, 오타와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올라갔다 그러면 사실상 다 오른 것 같긴 한데, 자, 이 레리 세르카 부동산 협회 회장은 지난 몇 달 동안 반등의 신호는 분명히 있었지만, 자, 5월 들어 전국 매매 활동과 평균 주택가격 지표가 모두 명확해졌다. 판매 측면에서 회복 정도가 결국 공급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등의 신호 확실해지다 보니까 공급도 늘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신규 주택 수가 전월 대비 6.8%는 증가했지만 신규 공급 수준이 역사적으로 낮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인건비의 상승 그리고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 소리 말하는 디벨로퍼들도 땅을 사고 이런 게 이제 자기 돈을 완전히 들여서 사는 게 아니고 이런 컴퍼니들이라고 해서 돈이 많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반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모기지를 빌리는 것처럼 회사들도 론을 빌려서 땅을 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주택을 짓고 거기서 또 론을 받아서 짓고 이런 식으로 짓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 증가나 금리 상승이 신규 공급을 주택을 이제 공급하기가 좀 쉽지 않아진 거죠. 이에 따른 5월 전국 주택 재고 지수도 3.1개월로 4월 말에 3.3개월보다 감소하고, 그러니까 전국 주택 이제 나온 매물 수가 3개월이면 소진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전에는 3.3개월이었는데 3.1개월로 줄었고 1월 말에 최근 최고치보다 보름 이상 줄었다. 다만 여전히 시장이 나오는 공급량을 소화하는데 3개월 가량은 걸리고 있다. 근데 이래도 어쨌든 간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 나와 있는 이제 매물 자체가 좀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평균 집값은 72만 9천 달러로 작년 5월보다 3.2% 상승했다. 이는 10여 개월 만에 그러니까 1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다. 전국 평균 가격은 광역 토론토와 BC주의 판매 리바운드. BC주가 굉장히 지금 세일이 잘 되는 거죠. 덕분에 1월 이후에 11만 6천 달러 이상 회복이 됐다. 올해 1월 이후에 무려 1억 이상이 지금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광역 토론토와 광역 밴쿠버를 제외한 전국 평균 가격은 15만 달러 이상이 줄어든 57만 9천 달러로 집계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국 평균 집값을 올리는 곳은 토론토와 BC주인 거죠. 그 두 주를 빼면 나머지 주에서는 15만 달러 이상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평균의 함정이 빠지면 안 되는데 결국 1월 달 이후에 12만 달러가 올랐다라는 얘기는 BC주랑 토론토만 따지면 저거보다 훨씬 더 오른 거죠. 그러니까 1억이 아니라 아마 1억 5천 막 이렇게 오른 거예요, 사실은. 다른 지역은 왜냐면 이 평균을 깎아 먹었으니까. 사실상 제가 말로 하니까 이게 잘 이렇게 귀에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죠? 좋은 그래프가 찾았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도를 볼게요. 이 지도는 빨간색이 이제 비싼 집들입니다. 비싸지다가 파래질수록 집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밴쿠버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그냥 멀어질수록 집값이 이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자, 보시면 밴쿠버 다운타운, 노스 밴쿠버나 리치몬드도 집값이 평균 집값이 굉장히 비싸죠. 자, 번합이 오니까 이제 요 파란 부분이 있긴 있는데 나머지 대체적으로 빨갛죠. 코키틀람 지역도 그렇고 그 서리는 좀 옅은 지역, 그리고 포코도 그렇고. 근데 이제 메이플리츠나 랭리 지역 가면은 집값이 이제 뭐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떨어지는 게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결국 밴쿠버 다운타운 중심으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가격이 좀 떨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거기에 대한 큰 저항이 뭐 기분 나쁘거나 저항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도 한국도 서울이 가장 비싸고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평균적으로 보면 좀 집값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Greater Vancouver Housing Market Overview가 있습니다. 자, All Property를 보겠습니다. 모든 타입의 집에서는 자, Average Sold Price는 이제 뭐 1.3 million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한 달 대비로 해서는 1.2%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로는 2.4%가 평균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디태치드는 싱글 하우스에서는 집값이 떨어졌어요. 한 달 대비로는 1.9%, 1년 대비로는 4.2%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집값이 이거는 하우스는 너무 많이 올랐고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 정도 떨어졌다. 근데 이제 뜨거운 시장인 타운홈과 콘도 마켓 보면요. 자, 타운홈 같은 경우는 전달 대비 2.1%, 많이 오른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전년 대비도 2.5%가 올랐습니다. 그 평균 가격이 1.2 밀리언이에요. 근데 사실 이 타운홈도 그레이터 밴쿠버긴 한데 타운홈도 정말 많이 비싸긴 한 것 같아요. 물론 싱글 하우스는 뭐 2.1 밀리언이니까 여기를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를 많이 가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콘도 가격도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콘도 가격도 82만 3천 불. 전년 대비는 2.4%가 올랐고 전년 대비도 1.1%가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지션이 콘도 가기는 싫고, 그죠? 하우스를 갈 수가 없으니 이제 타운홈으로 이제 뭐 몰리는 현상이 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싱글홈 같은 경우에도 트랜잭션은 집값은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트랜잭션은 지금 거래는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사실 전달 대비 29%, 전년 대비로는 32%나 증가했습니다. 가격이 이 정도 떨어졌으니까 사람들이 살만하다. 워낙 돈 많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뭐 타운홈 같은 경우는 전달 대비로 21.6%, 전년 대비로는 거의 17%, 16.9%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래가 제일 많았던 건 하우스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집값이 좀 떨어졌으니까 그래도 많이 좀 거래가 났고 여기는 이 정도 거래해서 가격은 꽤 많이 밀어 올렸다. 콘도 같은 경우도 무려 전달 대비 22.4%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이민자들도 몰려오고 있고 모기지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금리가 고정이 한번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들어가자. 지금 타이밍 잡고 봄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우징 마켓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하우스는 1043 굉장히 많이 팔렸네. 이렇게 비싼데도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참 많구나. 네, 그리고 콘도는 그래도 그나마 살 수 있는 프라이스니까 사람들이 또 많이 들어갔고, 그죠? 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거래량 증가했고 가격도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결론은 이제 캐나다 주택 시장 개목은 나왔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봤을 때 밴쿠버 시장 그리고 토론토 시장이 확실히 거래 열기가 재점화됐다. 근데 그 외의 지역은 또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이런 추세가 뭐 1년 내내 아니면 이후로 계속 뭐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게 맞으니까. 근데 또 추세라는 게 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시고 좋은 판단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잘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 67%가 다운 페이먼트 감당을 못한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3명 중에 1명은 계획보다 저렴한 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가
다운 페이먼트를 이제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고 3명 중에 1명, 30%는 그래도 계획보다는 저렴한 지역, 제 기사를 읽어보니까 또 3명 중 1명, 그러니까 30%는 생각보다 작은 집을 산다고 합니다.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뭐 주변 뭐 친척들, 부모님들, 뭐 할머니, 할아버지나 여러분들한테 돈을 좀 빌려서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생애 첫 주택을 계획하고 있는 구매자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다운 페이먼트다. 뭐 이해가 됩니다. 저도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부동산 중개업체인 로열 루페이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큰 힘든 부분은 재정적인 제약이었다. 그러니까 67%가 이제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했고요. 근데 이게 2019년 불과 지금 4년 전이죠. 4년 전에 설문했을 때는 57%가 힘들다고 했는데 이게 무려 10%가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2년 내에 이걸 이제 좀 한정을 줘서 2년 내에 나 집을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한정을 지으면 63%가 다운 페이먼트가 부족해서 원하는 주택을 구매하지 못할까봐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설문조사하면 67%고 2년 내에 할 사람 63% 좀 줄어들었네요. 오히려. 그러니까 2년 내에 할 사람들은 그나마 돈을 조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보네요. 보니까. 자, 지역별로는 밴쿠버 거주자가 71% 늘어났죠. 당연히 밴쿠버 거주자가 더 쉽지 않겠죠. 71%가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 지난해 비교해서는 2%가 상승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얘기가 결국 많은 잠재적 구매자들이 높은 금리와 엄격한 모기지 자격, 다운 페이먼트 등으로 부동산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첫 거래가 가장 어렵다. 그쵸. 첫 거래가 좀 힘든 게 돈을 모으기도 쉽지 않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월세를 빠져나오기도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첫 거래를 한 사람들 여러 부류를 봤을 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싸게 나름대로 싸게 살고 있는 렌트를 좀 싸게 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렌트를 못 올리는 것도 있었지만 또 뭐죠 하우징 같은 데 사시면서 렌트를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내면서 좋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첫 집을 사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죠? 자기가 좋은 지역을 살다 보니까 입지가 좋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다운 페이먼트가 비쌀 뿐만 아니라 그 뒤로 나오는 이제 모기지나 월 페이먼트 너무 비싸니까 그 지역에 살기가 좀 어려워서 쉽게 말해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데 적은 비용으로 입지가 좋은 데 살고 있는 그 혜택을 버리기가 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그것도 어렵고 또 월세를 또 많이 내시는 분들은 월세를 또 워낙 많이 내다 보니까 목돈 모으기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면에서 첫 구매가 좀 쉽지가 않은데 근데 첫 구매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첫 구매에 성공한 사람들의 34%가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저렴한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했다. 또 응답자의 32%는 계획했던 것보다 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을 구매했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11%는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주택 구매를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좀 혼자의 힘으로 돈 벌어 사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왔는데요. 결국은 성공한 사람들로 한정적으로 봤을 때 34%는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저렴한 지역, 입지가 떨어지는 데 가서 샀고 3분의 1인 거죠. 32%는 계획했던 것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을 택했다. 또 11%는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따져보면요. 66%, 77%, 3분의 2 이상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는 다른 지역 갔든지 아니면 혼자 안 되니까 재정적 지원을 받았어요. 결국은 밴쿠버나 토론토나 집을 사기 위해서는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재정 지원을 받으면 너무 좋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사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생각해야 되는 게 계획했던 것보다 저렴한 지역으로 가야 돼요. 결국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입지가 떨어지는 곳 혹은 좀 더 외곽으로 빠지지 않으면 안 되죠. 근데 그게 싫어서 버티다 보면 나중에는 그 입지가 안 좋은 곳, 그 외곽 지역도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지가 마음에 안 들고 애들도 지금 학교 여기 다녀가지고 겨우 좀 됐는데 학교 또 옮기면 쉽지 않겠다. 나도 직장에서 멀어지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지역에서 계속 살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를 바랄지 아니면 지금 살 수 있는 데를 택해서 가서 근데 부동산이요. 첫 구매가 되게 어렵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구매부터는 좀 쉬워지는 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이 상승해서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부동산을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억의 집을 샀는데 5년 뒤에
그게 뭐 운이 좋아서 기분 좋게 뭐 7억으로 올랐다고 쳐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2억이 올랐잖아요. 근데 5년 동안 나는 가만히 있지 않았고 계속 또 모기지를 갚았습니다. 모기지의 반은 원금을 갚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거기서 최소한 또 5년이면은 최소한 5만 불 정도 이상을 갚을 수 있어요. 사실 뭐 많이 내시는 분들은 막 1억 가까이 낼 수도 있어요. 그 뭐 최소한 5만 불, 6만 불, 7만 불도 내겠죠. 올 페이먼트를. 거기다가 2억이 올랐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통해서 제가 살 수 있는 집에다 얹어서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모기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곳으로 입지가 좋은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집을 또 크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라면 그 돈을 뭐 캐시아웃으로 빼가지고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옵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산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단순히 그 자산의 뭐 상승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심리적인 안정이나 여러 가지 좋긴 하죠. 근데 자산을 갖게 되면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 가지 옵션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선택지가 사실상 없죠. 그러니까 집을 사든지 아니면 그런 월세를 계속 내든지 아니면 월세를 좀 싼 외곽 지역으로 가든지 뭐 선택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이거 좋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산을 갖게 되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선택 입지가 생깁니다. 이걸 팔아서 좀 더 좋은 지역을 가든지 아니면 좋은 입지를 가든지 아니면 그걸 다 팔아서 더 외곽으로 빠져서 뭐 캐시를 확보한 후에 이걸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거를 디비den드를 줄 수 있는 배당금을 사는 주식들을 사서 캐시플로우를 높여서 은퇴할 때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옵션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어제 결국 시간은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이 자산이 생기면 생길수록 많은 옵션들이 내 인생에 선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제가 이 기사를 보이면서 이 기사를 조금 화면에 띄울게요 하다 깜빡하고 편집 안 하고 그냥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어때 봤던 기사 소개했던 기사는 월세 부담에 BC주 세입자 등골을 휜다 뭐 이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제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세입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과밀 주거, 그러니까 오버크라우딩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좁은 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주택 지수에 의하면 BC주 세입자들이 11%가 과밀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특히 서리는 압도적으로 높은 24%가 세입자들이 과밀한 환경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거나 향후에 이제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결국은 수요와 공급인 거잖아요. 그죠? 일단은 공급을 제가 뭐 정확하게 막 어떤 그런 수치가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있긴 있는데 이거 딱 부러지게 얘기가 쉽지 않은 거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수요가 가장 높은 곳은 썰이다. 썰이가 굉장히 수요가 높고 그나마 좀 가격이 그나마 좀 저렴한 썰이나 랭리가 이제 수요는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이민자들이 와서 쉽게 갈 수 있는 데가 아무래도 썰이나 이제 랭리 같은 곳이잖아요. 그죠? 지역비 아닙니다. 저도 썰이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좀 투자할 때는 이런 것도 고려하면서 투자하는 것도 어느 정도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갑자기 또 좋아져서 오후에는 굉장히 더 뜨거워지고 더워진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남은 하루도 잘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해보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료, 교육 항목에서 만점 받아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5위로 뽑힌 도시가 있습니다. 1등은 오스트리아 빈이라 그래요. 근데 뭐 이거 뭐 우리가 다 알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밴쿠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5위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영국의 경제 분석 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밴쿠버는 100점 만점에 무려 97.3점을 받았고요. 2년 연속으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전 세계에서 무려 5등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 얼마 전에 했을 때는 토론토가 굉장히 상위권이었고 밴쿠버가 한 10인가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173곳의 대도시를 이제 대상으로 안전, 의료, 문화교육, 환경, 인프라 등 5개 항목을 비교해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빈이 1등이 나왔다고 치고 그죠? 2등이 이제 뭐 덴마크의 코펜하겐, 3등이 호주의 멜버른, 시드니인데 자, 5등이 뽑혔어요. 이거 뭐 우리가 뭐 전 세계에서 뽑히는 도시 늘 뽑히니까 뭐 그렇다고 치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료와 교육 부분에서 100점 만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의료긴 해요. 제가 얼마 주변의 지인들도 뭐 이빨이 아파서 이제 한국에 가냐 마냐 늘 이런 얘기 나오고
저도 이제 이해 나이 먹다 보니까 이해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평생 이는 되게 건강할 줄 알았는데 우리 애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의료는 우리는 소위 말해서 막 병 걸리면 캐나다에서는 막 죽어. 여기서는 의사 보기도 쉽지 않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현실이기도 하고. 그리고 응급실에 가면은 캘거리는 그나마 상황이 좋았는데도 제가 캘거리에서 응급실 가면 기본 6시간 기다렸어요. 근데 밴쿠버는 저번에 보니까 12시간 기다려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 거의 죽어간다고. 그러니까 의료는 우리는 정말 캐나다 의료 너무 안 좋아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보는 캐나다 의료 시스템은 100점 만점이에요. 기다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고 막 이런 거 하지만 근데 정말 일단 무료긴 하고요. 그죠? 그리고 일단 뭐 병원에 수술을 받든 뭘 하든 이런 시스템들이 무료인 게 너무너무 큰 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아파서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병원 가서 수술 받기 전에 죽을 수 있어. 암 걸려서 스페셜리스트 전문의를 만나려면 6개월씩 기다려야 돼. 근데 이제 분야마다 다르긴 한데 어떤 분야는 또 뭐 스페셜리스트 만나고 싶으면 뭐 한 달 내에 몇 주 내에 또 빨리 만나는 곳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살다 보니까 의료 시스템이 너무너무 안 좋고 여기서 사람 죽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캐나다 외에서 바라보는 캐나다 의료 시스템은 너무너무 부러운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문제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캘거리에서 여기 이사 온 지 2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지금도 패밀리 닥터가 없어요. 패밀리 닥터 찾으려고 몇 번 노력을 했는데 아직은 없고 워킹 클리닉에 가서 의사를 보죠. 근데 거기 있는 의사가 굉장히 좀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만날 때마다 상처를 받거든요. 저도 저도 뭐 지금 LPN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뭐 영어가 뭐 크게 문제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는 거 보면 영어 못 하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좀 불친절하고 너무 힘들게 느껴질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다. 캘거리가 공동 7위 올랐고 토론토가 9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했던 캐나다 기본적으로 안전하죠. 의료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 나왔습니다. 교육도 좋죠. 인프라시설 나쁘진 않죠. 그러니까 문화 환경, 그러니까 점수가 캐나다 같은 경우 굉장히 높은 거예요, 사실은. 이 물가 지수도 서울 같은 경우는 막 상위권인데 밴쿠버가 비싸다 그래도 전 세계 뭐 40 몇 등밖에 안 했고 뭐 부산보다 낮았어요. 그죠? 그런 거 보면은 캐나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다.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밀려오고 있죠. 그죠? 계속 밀려오고 있다 보니까 여기가 사람이 월세가 비쌀 수밖에 없고 집값이 비쌀 수밖에 없고 뭐 사람이 지금 많아져서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여유로운 도시인 거는 분명하다는 거죠. 물론 토론토는 더 대도시라서 또 밴쿠버랑 좀 비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너무 살기 좋은 도시다.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에서는 지금 비영주권 신분 체류자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지난주였나요?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캐나다가 지금 4천만 명이 지금 넘었잖아요. 그때도 비영주권 이민자,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NPR이라 그러는데 비영주권 주민들에 의해서 4천만 명이 돌파를 했어요. 그죠? 그만큼 많이 들어온다는 얘긴데 자, 비영주권자의 41%가 임시 취업 외국인이며 이 사람들이 임시로 취업했다가 캐나다에 살아보면 당연히 캐나다에 살고 싶다. 이 나라에 어떻게 취업하지? 어떻게 이민하지? 라고 생각이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취업자들은 또 쉽기도 해요. 그죠? 거기서 어쨌든 LMI라든지 저도 뭐 이민한 지 오래돼가지고 까먹었습니다만 어떻게든 뭐 그 독립 이민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쉽잖아요. 그리고 14.2% 유학생인데 저도 유학을 통해서 이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유학을 해서 거기서 워킹 퍼밋을 받고 이민을 하는 게 그 정부나 뭐 연방 정부는 주정부도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민 와서 뭐 유학생들은 학비를 더블로 내죠. 그리고 렌트를 하든지 해서 어쨌든 렌트비도 내지 않습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써요. 그 중에서 영어 공부를 습득하고 이 나라에 살 수 있는 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뭐 서티피케이션, 라이센스라든지 그런 기술을 익히죠. 그리고 이민을 해서 뭐 집을 사든지 또 렌트라든지 해서 이 나라에 이민자들은 되게 들어오면 저번에 교육시켜줘야지 뭐 해야지 해서 정부에서 돈을 지출을 하게 돼요. 근데 유학생들 오면은 정부에서 지출하질 않아요. 돈을. 유학생들은 와서 돈을 씁니다. 오히려 돈을 엄청나게 쓰면서 공부를 자기 돈 내고 하고 그리고 취업까지 해버려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돈이 나갈 게 없는 거예요. 특히 유학생들은. 그래서
정부에서 가장 선호하는 이민 형태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또 이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죠. 캐나다 정부도 고령화 그리고 낮은 출산율, 인력난들을 그렇게 임시 거주자들을 통해서 이런 인력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런 비영주권 신분자들이 자기가 나이가 좀 있죠. 대부분 전공한 것들 영어 능력이 좀 언어 장벽 때문에 영어 능력 때문에 자기가 전공 분야가 아니라 단순직에 근무를 하고 있죠. 근데 이분들도 여기서 단순직에 근무하지만 영어 실력이 좀 늘어나고 또 여기서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하면은 자기가 전공한 걸 살리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렇게 오는 이민자도 많죠. 정부에서 가장 선호하는 건 유학을 통한 이민이지만 이런 식으로 임시로 들어와서 공부를 조금 하거나 뭐 일을 경력 통해서 영어 능력을 끌어올려서 자기가 또 전공을 살리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렇든 저렇든 어쨌든 이민자들은 캐나다에 계속 오고 있다. 네, 근데 캐나다에서 구직 경쟁률이 가장 센 것은 이거 너무 당연한 거지만 토론토입니다. 토론토는 건당 65건이라고 하고요. 광역 토론토는 전반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밴쿠버도 마찬가지죠. 대도시는 경쟁도 심하고 물론 뭐 주택난, 주직난 이런 게 심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이제 웰라벨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뭐 자기 직장과 어떤 삶의 밸런스를 좀 맞추고 싶다는 사람들은 중부 도시 대표적으로 뭐 캘거리나 에드몬턴으로 가시면 거기 이제 조건은 괜찮은 직장을 잡고 가는 거죠. 근데 물론 이동해서 잡을 수도 있어요. 그게 괜찮은 직장을 잡을 확률이 당연히 토론토나 밴쿠버보다는 이제 높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괜찮은 직장을 잡으면 하우징이 굉장히 싸고 저렴하기 때문에 거기도 렌트는 비쌉니다만 집을 사는 건 좀 다른 얘기긴 해요. 괜찮은 집을 괜찮은 가격으로 사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일과 어떤 자기 인생의 웰라벨을 만들 수 있는 도시는 중부 도시들 대표적으로는 뭐 캘거리 그리고 에드몬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런 구직난들 근데 결국은 대도시는 경쟁도 좀 힘들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하우징도 비싸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대도시에 사는 분들은 그런 자부심을 살고 장점을 보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중부 도시에 사는 분들은 우리는 뭐 저렴한 가격에 그냥 웰라벨 굉장히 좋은 인생을 릴렉스한 라이프 좀더 이지한 라이프, 나이스한 라이프를 살 수 있어. 그리고 좋은 점, 장점을 보시고 살면 좋은 거니까 그런 장점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입니다. 잠깐 얘기를 할게요. 우크라이나 지상군 사령관이 대반격을 긴 호흡을 하고 있고 주력 부대는 아직 전투 참전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보면 알지만 지금 종전의 신호는 솔직히 작년부터 많이 나왔었는데 한국 전쟁도 3년 전쟁이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은 초반 1년이 안 됩니다. 초반 1년에 부산까지 밀렸다가 다시 압록강까지 밀어 올렸다가 다시 서울까지 밀려 올린 게 1년이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임진왜란도 우리는 7년이라는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도 전쟁을 했던 그런 모든 해전들이 초반 1년 그리고 마지막 전쟁도 마지막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전쟁을 했죠. 그 마지막 전쟁. 저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전쟁이었는지, 무슨 해전이었는지.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요. 우리는 막 내내 전쟁을 하는 줄 아는데 실제로 전쟁은 초반 1년에 다 거의 뭐 승부가 나고 마지막에 조금 납니다. 한국 전쟁도 초반 1년 전에 끝내고 2년 동안 계속 토의하면서 고지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백마고지 전투 같은 게 2년 내내 진행된 거죠. 이제 소위 말해서 영토를 조금 더 높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미 그런 소강 상태에 들어간 지 오래됐고 지금 대반격이라고는 했지만 여기 보시면은 대반격이 시작된 이래 러시아에서 최소 8개 마을을 탈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게 대반격이 시작을 해서 8개 마을을 탈환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시골 마을을 8개를 탈환한 거니까 사실 큰 의미는 없죠. 그죠? 뭐 이름 있는 대도시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은 완전 소강 상태고 그냥 어떤 국경 라인을 정하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고 거기 물밑 협상이 지금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상태가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확 망하지도 않고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 전쟁 상태가 유지되는 게 뭐 오일 컴퍼니라든지 뭐 그런 무기를 만드는 나라들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이나 EU나 오페크나 그러니까 어느 전 세계 소위 말해서 좀 큰 소리 칠 수 있는 나라들한테 전쟁이 끝나는 게 어느 나라도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전쟁이 끝나면 좋을 게 없어요. 많이 팔아먹을 수 있는 그 비즈니스가
없어지는 거죠. 비즈니스 현장이.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지지부진한 어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상당히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대략 살펴본 또 부동산 뉴스와 세계 뉴스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